저는 연준이 아주 영민하게 전략을 잘 짜가지고서 지금 이번 회의를 이제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세장이 실적 장세까지 해가지고 바톤 이어받아서 갈 수 있는 힘이 지금은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에서 요거는 최근으로 보면 가장 빠른 속도고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미국 연준 FOMC 열고 이 금리를 동결하게 했는데 금리 인상을 올해 안에 2번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뒤끝을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채널 86번가 정광호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동결이야 모두가 예상했지만 이 점도표로 연준에 어떤 참여한 사람들의 속내를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속내에서 올해 2번 더 인상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점도표가 나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뭐 제일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고 연준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오고 있으니 다행히 승기를 좀 잡았으니 이참에 조금 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고 가고 싶다라는 게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의도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부채한도 협상은 끝이 났지만 그 뒤에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잘못하면은 유동성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려가 현실이 안 되고 해결되기 위해 가지고서는 영래포 금리보다 미국채 단기물 금리가 더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영래포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서 미국채 단기물을 소화해주면서 재무부가 발행하는 물량들을 소화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어쨌든 동결을 해서 영래포 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니까는요. 근데 향후에는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단기채 금리는 그게 반영이 돼서 현재 기준금리보다는 높게 형성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금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꾸 이제 동결을 한번 하고 조금만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긴축의 효과를 한번 보고서 추가적으로 뭔가 생각해 보려고 동결한다라고만 하면 자꾸 시장에서는 바로 인하 배팅을 해버리니까 그 인하 배팅을 좀 막기 위해 가지고서는 한 2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어라고 해야 이제 시장에서 겁을 좀 먹고 올해 연내는 인하가 절대 없겠구나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말로 인해 가지고서 연내 인하 배팅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아주 영민하게 전략을 잘 짜가지고서 지금 이번 회의를 이제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무슨 경기하는 것 같아요. 게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포커 게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장에서는 야 이거 2번 페이크다. 가짜다. 네네. 못 믿겠다. 너 한 번도 못 올린다. 심지어. 네네.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거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동네 증권사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막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예. 자, 이 시각은 그럼 맞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회의가 4번 연내에는 남았거든요. 근데 2번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장에 지금 시장에서 원래 이번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점도표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걸로 이미 시장은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쉬었다가 7월 정도에 올리겠지. 만약에 올린다면 이라고 이미 가격 반영을 해뒀는데 막상 이제 기자 질의응답 시간이 됐을 때 7월에 대해 물으니까 파월 의장이 그러면은 7월에 대해 거의 확신을 가지고 네. 인상할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는 살아있는 회의다, 라이브 미팅이다라는 얘기를 딱 해버리니 시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7월도 안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연내 회의가 만약에 7월까지 스킵하면 3번 남는데 그중에 2번이나 올린다고 이런 생각을 하니 사실은 많이 올려도 한 번이고 아니면 상황 봐서는 안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기자 간담회 때 확 또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이 파월 기자회견 때 7월 얘기 갖고 이게 말실수네 아니면 진짜 교묘한 일부러 딱 기다려서 이거 신호를 줘야지 이랬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보세요? 계획한 겁니까? 저는 계획한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살아있는 회의라는 단어를 3차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자체는 준비된 그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진짜 잘 짜여진 각본이었지 않나라고 봅니다. 이 7월 언급을 그렇게 묘하게 한 건 말실수로 속내를 꺼내놓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하고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 혹시 또 이거 외에 FOMC 관련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혹시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이제 FOMC 회의에서 사실 제일 주목을 받은 거는 이제 진짜로 동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점도표는 얼마나 올릴 거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봤던 것은 결국 이게 단기자금 시장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영래포 쪽이거든요. 영래포 금리 지금 이제 그 산정에 있어가지고서는 원래
영래포 금리는 기준금리 하단이랑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때에 너무 제로금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는 단기자금 시장을 위해서 특혜를 줬거든요. 지금 하단에다가 OBP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언제 철폐할 것인가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인데 이번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역시나 질문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원래는 지난 회의에서도 똑같은 질문 받았습니다. 그때에는 파월 의장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지금 영래포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고 도움이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 하면은 이제 조만간에는 정책이 변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기를 조만간에는 그러면 안 하는 거며 좀 더 지나면 하는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좀 시기를 얘기했다라는 측면에서는 혹여나 영래포 금리하고 단기금리 차이가 조금 좁혀져 가지고서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 물량을 소화를 못할 것 같으면은 영래포 금리를 낮춰서 또 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땐 그건 플랜 B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속내를 내비친 점도 또 약간 뭐 개인적으로는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에서 이 주체한도 협상 타결되면서 일단 시장이 안도하긴 했지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지금도 뭐 그 말씀 계속 하시지만 워낙 많은 국채를 일시적으로 막 많이 발행해야 되잖아요. 네네. 과연 이게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뭐 미국 국채 시장이 뭐 한두 푼이야? 31조 시장에서 뭐 1조 달러쯤 또 발행한다고 뭐가 문제야? 어느 쪽입니까? 원래 같으면 이게 그냥 막 뿜어져 나오게 되면 사실 유동성에 부담을 주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미 연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컨트롤을 잘했었던 경험이 사례가 있고요. 그걸 이번에도 똑같이 그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단기자금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자금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경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채 단기물을 살 것이냐, 여기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은 영래포에다가 맡겨가지고서 이자를 받을 거냐. 두 가지가 경쟁 관계거든요. 그래서 영래포 금리가 더 높으냐, 미국의 뭐 기준을 보통 1개월물로 잡는데 1개월물 금리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서 자금들이 이쪽을 갈 거냐, 저쪽을 갈 거냐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2017, 18, 19년 초까지를 보시면 그때도 18년 초에 부채한도 협상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17년도에 연간 내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영래포 금리가 단기채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영래포 쪽으로 자금이 2천억에서 4천억 달러가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협상이 이제 다행히 그때 잘 타결이 되고 그러면은 그때도 역시나 똑같이 재무부에서 채권을 찍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채 금리가 더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쪽에 머물러 있던 영래포에 머물러 있던 자금들이 다 빠져나와서 그 자금 대부분을 흡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 어떠냐면은 더 심합니다. 지금도 역전이니까는 영래포 금리가 더 높았던 상황이 사실 최근까지도 지속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래포 쪽에 잠겨 있는 자금이 2조 달러 중반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네요. 2조 달러 뭐 발행해봤자 그냥 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역전이 지금은 다시 돼 있는 상태라서 단기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타결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로 보면은 재무부 일반 계정에서 늘어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영래포 잔고에서 줄어든 금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실질적으로 잘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연준하고 재무부가 아마도 협력을 굉장히 긴밀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점이 잘 작동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만 딱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유동성 정말 미국이 위기 올 수 있을까 없을까 단기 시장에서 보시려고 한다면 미국채 1개월물하고 영래포 금리하고의 차이를 보시면은 그게 1개월물이 계속 높게 형성돼 있다 그러면은 문제없이 넘어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기로 계속해서 발행하면 또 계속해서 만기 돌아오잖아요. 그건 상관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31조 달러에서 35조 달러까지 늘어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영래포에 들어가 있는 게 한 2조 중반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에 대해 가지고서도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해요. 영래포가 단기자금 시장에서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얼마나 받아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은행 지준,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좀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한 3년, 4년에 걸쳐 가지고서 일단은 영래포의 잔고가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 뒤일 것 같아요. 그때는 은행들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그때가 되면 또다시 부채 가지고 어떡할 거냐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맞물려 가지고서 또 돌아가게 될 테니 일단은 영래포 줄어드는 거에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강세장이 시작되면 우리가 기대가 보통 5년 막 10년까지도 오르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새로운 강세장이냐
아니냐. 네네. 뜨거운 어떤 논란 그리고 또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최근에 랠리가 나오게 된 이유를, 그러니까는 이제 반등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제일 큰 거는 시장이 워낙에나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저는 그런 경우를 처음 봤는데 내년도 전망, 그러니까 23년 전망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그 시장의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기본 전망이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분석하는 또 펀드 매니저들도 좀 긍정 평향이 있거든요. 주식하는 그렇죠. 사람들은요. 네. 근데 그게 전혀 없었던 것이고요. 이제 실제로 이게 개인 투자자 대상의 조사가 아니고 매달 한 번씩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이제 규모 있는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미국 주식 이제 가지고 있는 비중이 최저. 그 다음에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라고 보는 비중은 역사상 거의 제일 높고 또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그 현금 보유 비중도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여져 있는. 그러니까는 개인 투자자 뭐 기관 투자자 나눌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 전문 투자자들조차도 정말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게 어영부영 뭔가가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일단 반등장은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말씀해 주신 대로 강세장으로 진짜 본격하려면 이제는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단순히 어느 정도 조금 좋아졌다, 뭐 예상 너무 나쁘지는 않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향후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될 필요가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최근 1, 2개월을 보게 되면 글로벌에서 이익 전망치가 바닥을 찍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습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강세장이 이제 실적 장세까지 해가지고 바톤 이어받아서 갈 수 있는 힘이 지금은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로 보입니다. 자, 이게 보통 강세장이라는 게 지금까지 역대 강세장들은 먼저 한번 뭔가 뭐 침체가 오든 불황이 오든 둔화가 오든 적어도 둔화가 와서라도 네네. 뭔가 빚도 좀 털어내는 작업도 있고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도 새로운 강세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특이점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미국이란 이제 나라가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주식시장이 평균적으로 한 30% 내외 정도 하락을 하고 반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침체다 아니다, 이거는 판가름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 자체는 고점 대비 30% 마이너스가 갔다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혹자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한번 침체를 사실은 겪은 것 아니냐. 아니면 침체가 앞으로 올 수도 있는데 얕은 침체라고 하면은 그 가격 반영을 이미 한번 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고용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예전에 좋지 않았던 시기, 그 위기를 맞이했던 시기에서 침체로 빠지지 않고 그거를 침체 직전에서 소위 말해가지고서 진짜 겨우 위기 앞에서 탁 이제 살아났었던 그 예외적인 사례들을 보면 항상 고용시장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특이한 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한, 예, 사망자도 많았고 이민자도 적었고 조기 은퇴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일자리 시장이 너무나도 타이트하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돼도 실업자가 별로 늘지 않고 일자리 유지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미국은 소비의 국가인데 일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뭐 보너스가 좀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월급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소비가 그렇게까지 흉하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독특한 고용의 힘으로 이번에 혹시나 극복하는 것 아니냐. 네, 그 두 가지가 이번 시장 흐름에서의 가장 큰 과거하고의 차이점이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고용은 일반적으로 후행 변수라 마지막에 변하는 건데 왜 벌써 네네. 얘기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네, 변에 대해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가장 후행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근데 고용이 이번엔 잘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찌 보면 희망 회로를 왜 가동을 하게 됐냐 하면 고용에서 침체가 올 경우에는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일자리 공고가 나가 있는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졸츠 나올 때 잡 오프닝 나오는 그 구인 공고인데요. 과거에 보게 되면은 구인 공고 개수가 실업자들보다 적었었거든요. 실업자들이 제발 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침체가 오면은 구인 공고가 한 1, 200만 개 줄어들고 실업자가 몇백만 명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인 공고가 실업자 대비 2배나 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열려 있는 게 600만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혹시나 이번에는 구인 공고가 6, 700만 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실업자는 100만, 200만만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오더라도 그러면 과거하고 사실은 더해보면 개수가 같은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워낙 타이트하니까요. 생각을 해보면
후행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게 막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침체로 빠지지 않는, 즉 실업이 별로 증가하지 않는 양태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바탕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네, 이 지금까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네. 한국이 궁금한데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여러 국제기구에서 갱신이 될 때마다 다른 나라와 선진국들은 계속 올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거, 내년 거 다 뭐 네, 좋다 네. 그래요. 점점 더 좋아진다. 네, 근데 발표할 때마다 한국은 계속 나빠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심지어 내년 전망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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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독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다 미국 투자하는 거 아니시고 코스피에 투자하신 분도 많은데 이런 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게 됐고? 그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에서 가장 소위 말해 펀더멘털이 나쁩니다. 예, 우린 기초 체력이 제일 나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전부 다 아주 거대한 자본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심하게 타는 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수출 기업 위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우리가 추정치가 제일 먼저 하락을 하고요. 또 반대로 이게 좋아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추정치가 그때부터는 좋아지는 회복한 속도가 제일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나쁜 얘기밖에 없었으니까는 계속해서 하향되는 게 그거는 현실이다 받아들여야 되는 이고요. 근데 다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결국은 그러면 경기를 떠받들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 반도체거든요. 제일 큰 산업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 산업이 보니까 AI나 다른 부분 쪽에서 좀 수요가 올라온다라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2분기가 가장 안 좋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을 할 것 같다라는 예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움직인 거는 기업 이익 추정치에 대한 변화인데요. 최근 한 달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이익 추정치 상향이 거의 10%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글로벌에서 요거는 최근으로 보면 가장 빠른 속도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예상대로 반도체가 2분기에 최저점을 찍고 경기가 하반기에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바닥을 찍고 조금은 그다음부터는 다른 나라 비슷하게 상향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래야 합니다. 할 텐데요. 예, 예. 자, 이렇게 지금 연준 FOMC 회의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의 증시 전망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공급 요인에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것만으로 바닥에서 보통 30에서 50%가 오릅니다.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이제 진짜로 실적이 좋아질 거냐, 그거는 사실은 수요가 새로운 게 생겨나느냐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2단계로 넘어가는 거다. 양쪽 다 벌지 않을까라고 양쪽 다, 생각. 네, 네. 양쪽 다 떼돈을 번다.